예. 자, 이재명 대통령 새날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동원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혜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방송이 그냥 뭐 이런 방송 처음 본다고. 왜요? 칭찬이. 아니, 왜냐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새날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요. 네. 자, 지난주 방송도 네. 굉장히 그 열화와 같은 상황. 네. 조회수도 높고, 네, 다들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검찰을 다뤄서. 네.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네. 이 한 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예산 기득권과 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네. 예산 기득권이 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힘이 네. 더 셉니다. 네. 관성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저번에 사법부 검찰 법무부 했었고요. 오늘은 행안부.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에 상당수 권한을 행안부가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안부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행안부 예산 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워낙 행안부 예산은 방대해서 이제 뭐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행안부 본청의 예산, 본청에 중심으로 네, 본청 그렇게 예산도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뭐 기존에도 행안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이죠. 예.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요. 예산서가 보통 뭐 한 권, 두 권이거든요. 예. 행안부는 5권입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다루긴 쉽지 않고 그래도 좀 뭐 의미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관성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관성이나 관행은 네. 하던 대로 해왔던 그런 네. 예산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자면요. 아, 저 이제 이 새날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저는 이북오도위원회 이거는 이북오도위원회. 네, 이거는 이제 청산할 때 됐다. 이제 이거는 조직 없애자. 저 이거 지금 너무 아깝습니다. 100억씩 들어가는데. 100억이요? 예, 저희 대한민국에 황해도 지사가 왜 필요하고 아니 함경북도 지사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이북 5도도 아닙니다. 네. 그걸 그 북한이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네. 뭐 네, 그래서 명예 군수, 명예 읍장, 명예 면장 다 수당 지급하고. 그게 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함경북도 도지사라고 하면은 그 직급이 차관급 도지사기 때문에 연봉이 1억 4천입니다. 진짜요? 네. 지금 네. 뭐 평안북도 도지사라고 하면 1억 4천만 원을 네. 준다고요? 네. 그래서 차관급이에요. 음. 네, 차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그만큼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냐? 함경도를. 저는 좀 질문해봐야 된다. 난 지금 아니 믿을 본인 수가 없는데? 통치하고 있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 아, 명예직인 줄 알았고. 네, 아니요. 그 인건비가 40억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 너무 슬픈 게 2022년에 38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0억입니다. 이게 공무원 그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분들 월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와. 네.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네, 저희 이거 너무나 심각한 돈 낭비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결정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어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출마해갖고 4년마다 네, 이게 뭐 다시 당선되거나 바뀌거나 하잖아요. 이 사람들 네. 임기가 없다고. 네, 임기 없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 홈페이지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나 그냥 연임.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한 번 하면은 이게 그 자기 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만두는 거 외에는 가능한. 네, 웬만하면 한다. 경기도 전라남도 지사는 선거를 하는데 여기도 선거를 하면 어떨까요? 여기 선거 안 하죠. 네. 와, 이건 진짜 낭비네요. 네, 엄청난 낭비. 이거 지금 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해도 네. 연봉을 주면서 유지해야 될 정도의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뭐. 네.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고 본인들 말로는 통일됐을 때 그 지역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우리 그러면 흡수통일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북한의 한경도 주민들이 동일할까 이분을 네. 이분을 통치자로 동일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헌법상 점령하자는 이제 거죠. 헌법상 미수복 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한반도에서 한쪽이 다른 쪽 행정구역에 수장을 임명하고 관리를 한다, 인건비를 준다. 그럼 북한도 이제 그 이남, 맷도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경기지사 임명하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부산시장 임명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이 보통 어르신들이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돈이 썩어 나는구나. 예. 요건 좀 심했다.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저는 이제 명예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경도 지사를 할 건데 그 안에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수가 없잖아요, 일을. 그럼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헌법이 존재하는 한 일단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북 오도위원회 이게 행안부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분들 다 탈북자분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요? 네,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 실향민들이라고 하는 이산가족분들 연세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지 이걸 북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많이 하는데 탈북민 사업을 이미 통일부에서 807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807억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씩 거의 지급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주택보장, 등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이북 오도위원회 할 거면은 이거 통일부로 넘겨라. 그리고 합쳐라. 그러네. 이것도 이중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이중입니다. 전형적인 이중입니다. 놀랍네요, 진짜. 전체 한 100억 예산 중에서요, 한 25억 정도가 사업비로 쓰는 게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가 한 42억이고, 나머지 뭐 경상경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0억짜리 사업도 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예. 그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오도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탈북민 사업을 가져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초반부터 충격인데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 이 예산 정책처에서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이북 오도민 후세대들의 해외 탐방을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후세대들. 네. 그리고 지금 뭐 김혜민 네. 대표가 못 가서 배 아프신 건 아니고. 아니고, 네. 이런데 돈을 낭비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맞죠. 뭐 컴퓨터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뭐 이런 거. 네.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네. 제가 초반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지고. 네. 야, 이게 연봉 1억 4천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네. 사실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네. 이 속도, 이 충격으로 가면 네. 이거 갖고 한 네. 3주 방송 분량이에요 지금. 네. 초반부터 자 그다음 빨리 네.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걸 네. 심각하진 않지만 그 정도 심각한 게 이제 아직도 새마을운동 예산이 있다는 거. 이것도요? 네. 가만 있어봐.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지금 네. 새마을운동 예산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게 갑자기 대학교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아리를 키워가지고 대학 새마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 동아리 중에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동아리가 없거든요. 대학에서 동아리 운영하는데 근데 유독 새마을 동아리만 왜 지원을 받아야 되냐. 충분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식 낡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상당히 돈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아까 관행적 예산도 이야기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막 3대 4대 관변단체 이야기해가지고 정부가 그냥 사실은 네. 당신들 우리 지지해줘라고 네. 선심성으로 주는 네. 그 예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새마을운동이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골목길이나 좀 쓸고 네. 그렇게 좀 부지런하게 살자 이런 맥락이 아니라 투자되는 돈이 그렇게 많다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이거를 해외에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원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장하게 네. 아니 그런 보도 본 적 있어요. 네. 아프리카 같은데 예. 새마을운동 전파한다고. 예. 행안부가 이제 그 하는 해외 새마을 사업 ODA 사업비가 이제 47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ODA 사업은 또 외교부가 전문이고 그쪽에 넘겨가지고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그 새마을, 요게 이제 국민운동단체라 해가지고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관변단체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예. 거기에 그 일정하게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각 지자체가 해마다 이제 정액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각 그 지자체마다 조직이 있거든요. 지회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지회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요 세 개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저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겠네요. 사실은 의도가. 사실은 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지자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마을 깃발을 매일 개항을 하잖아요. 그거 내리려고 했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아, 함부로 못 내립니다. 지금도 못 내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익단체인데 네. 왜 이런 거 일반 시민들은 뭉쳐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익단체는 한 번 이제 어떤 악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정치인 인생이 굉장히 괴롭긴 하거든요.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잘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그 국기하고 그 새마을기가 나란히 개항이 됩니다. 네. 그 지자체에 지자체 깃발하고 국기하고 새마을기 요 세 개가 기본 깃발로 지자체마다 이제 개항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근데 네. 그 새마을 운동 아까 그 얘기 어디 얘기 나왔잖아요. 네. 해외 전파하려고 또 돈을 쓴다고.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해마을 운동 글로벌 뭐 연맹 이런 거 막 꾸리가지고 막 해외에서 막 사람들 와서 초청 이제 연수 많이 연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성과 지표 관리가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은 행안부는 ODA 사업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기구 부처가 아니거든요. ODA 사업 할 거면은 저는 외교부나 이 코이카 같은 데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네. 네. 야, 자, 새마을을 영어로 하면 뉴타운인데요. 네.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새마을운동. 네. 아, 그리고 저 꼭 지적하고 싶은 어. 게 저는 자유총명맹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총명맹이 이제 올해도 1억 6천 국가지원금 받고 지자체에서 많이 받는데 이게 리박스쿨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뉴스타파에서. 그럼 저는 이 리박스쿨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수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자유총명맹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네. 자유총연맹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네. 자유총연맹에서 뭐 이렇게 위촉된 사람 하나를 방송으로 깠다가 네.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지지해주고 일자리 하나 얻었네 에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자유총연맹이 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지지하고 네. 다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유총연맹을 우회적으로 지원해갖고 그런 사람들 네.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자리를 주고 네. 이 사람들이 시키면 월급 비슷하게 받아가게끔 만드는 과정. 네.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사에 딱 윤석열이가 가가지고 반국가 세력 이야기 그렇게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나 씨. 네. 자, 자유총연맹 예산은 그러면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죠? 그래서 저는 새날에서 이제 아.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용기를 낼 테니까. 자유총연맹 분들이 옛날에 네. 기억했지. 지금은 아닌데 저쪽 네. 큰 길가에 네. 진보 통합진보당 네. 당사가 맨 위층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설교 네. 빌딩이라고. 네. 그때 이제 지금 저 국민의힘처럼 네. 내란 무슨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네. 자유총연맹 분들이 그 앞에 몰려갖고 날마다 시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지. 자, 그 다음에 진실화해 관련 예산 부족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사실은 이런 데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새마을운동, 자유총명맹, 막 바르게 살기 이런 데들은 막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 윤어게인 하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제주 4.3 여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진실화의 이 과거사 청산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인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진화위원장을 맡았던 김광동 이런 사람 뉴라이트 계열의 그렇죠.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들 노근리 학살에 대해서 부수적 피해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예. 박선영 위원장 이번에 된 사람은 비상기업 선포 당시에 이걸 옹호하는 글을 써서 또 논란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진실 화해 사업이 안 되고 과거사 청산이 전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이거 유해 발굴 사업도 몇 년씩 지연이 되고 예. 타당성 재조사 계속 재조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시고 있는데 아이고. 네.
뭐 헛돈 쓰는 거네. 진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4.3 평화교원도 2022년, 2023년, 24년 집행이 안 돼요. 집행률이 막 1% 이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그 돈은 들어가는데 네. 쉽게 표현하면 조직이 유지가 되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없이 그냥 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식충이처럼 네, 맞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네. 그런 게 예산이 너무 많구나. 네. 이것만 맞습니다. 합쳐도 몇 조 되겠는데요? 네, 네, 이런 건 맞습니다. 합쳐도? 맞습니다. 아니 그 진화위원장에 극우를 집어넣는 그 미친 정권은 참 네, 맞습니다.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네. 아 대부분 이렇게 했었죠 윤석열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위령탑 세우는 문제는 반드시 꼭 이재명 정부 때 다 해야 된다. 너무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후손분들이 자제분들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래 학살당했던 분들. 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했잖아요. 네, 예산 편성하는데 윤석열 때까지 기재부의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경우는 복부신 경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거 그대로 네, 갖다가 그 네. 숫자만 바꾸고. 사실은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거를 조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부처에 다시 심의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행 계획 짜야 되고 그게 기재부로 다시 넘어야 되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거의 뭐 7, 80%가 지금 남아 있다. 그런데 뭐 들여다본다고 들여다봤지만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번 26년 예산의 한계였다고 봐야 되고요. 27년 예산부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26년 예산이 뭔 문제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는 게 사실은 27년 예산을 제대로 그렇죠. 이재명 예산으로 맞습니다. 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행안부 예산 중에 또 깜짝 놀랐어요. AI 예산. 행안부 예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복지 예산이라 그러면 복지부 예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복지성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행안부에도 AI 예산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AI도 그렇고 R&D 예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는 어떤 R&D를 하겠습니까? 뭐 재난안전 관리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치안 관련 기술 이런 거 R&D 하겠죠. AI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소관인 여러 가지 뭐 민원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안부에서 AI를 하는 거죠. 근데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거는 업자만 좋은 예산이 있습니다. 업자만. 예, 그다음에 공무원이 좋은 예산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이 좋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목표는 세 번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구분을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해버리는데 업자만 좋은 예산은 사실은 정말 업자들이 이때다 하고 달려들어서 로비를 해서 가져가고 대신에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모든 부처에 AI 관련되는 기업들이 찾아와서 로비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수요를 조사를 잘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언제 행안부 지금 현재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하는 그 AI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더 보완하고 이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도 공공 AI 예산을 갖다가 늘려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 하고서는 공공 AI 30대 과제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각 부처별로 우리는 이거 하겠다, 우리는 이거 하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은 세금 걷는 AI를 가지고 세금을 좀 잘 걷겠다. 그러면 한 27년 정도 되면 한 6조 정도 더 거둘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각각 이제 자기들의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제대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행안부가 재난안전 AI 관제체제 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을
새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편성을 했어요. 전부 한 124억 원을 편성을 했고 지난해보다 7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 AI 관제 체제나 데이터 구축 사업은 GPU 즉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NPU라고 그러는데요. 신경 처리 장치를 합니다. 뭐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NPU 기반의 CCTV를 가지고 관제를 지금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안부는 이제 GPU 기반의 AI 그 CCTV 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두 개 호환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환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예산 낭비, 시스템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갖고 관련된 전문가가 없으면 헛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자 위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따져버리고 예산이 마구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게 돈은 투자했는데 실제로 적용도 잘 안 되고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판가름이 되면 정말 앞으로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반대하겠죠. 그 전에 도입한다고 하더니 뭐 제대로 된 게 있냐 이러면은 그 이상 투자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처음 첫 단추 깰 때부터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현재의 그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도입해서 잘 되고 있다면 그걸 확산시키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만들 것도 아니다. 테스트 해본 게 검증된 게 예 맞습니다. 아는 맛이 이미 그동안 그 AI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네 많이 해왔었습니다. 뭐 엊그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부처 효율화 AI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중앙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 행정 업무 중에서 다른 부처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한 과제를 발굴을 해가지고 AI를 도입하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응대, 문서 분류, 데이터 관리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과기부가 부처 협업 기반의 AI 확산 사업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다른 부처가 어떤 AI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네. 이거부터 진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새로 만드는 거고 이게 너무 잘 되고 있고 활용도도 높고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다. 그럼 이걸 확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야 이거 필요해 하고서는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 편성해 놓으면 뭐 집행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억지로 집행을 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각 부처에 적용되는 AI를 예. 뭔가 표준화시키고 예산도 이렇게 잘 분배할 수 있는 조직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우리 저기 그 푸나 선생님도 네. 그 앱 여러 개 다운 받았죠. 네. 우리 지자체들이 앱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그러네요. 아세요? 수백 개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앱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요조사나 사전 검토 없이 마구 도입했다가 실제로 AI 기술은 도입했는데 그냥 운영은 안 되는 활용은 안 되는 예,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 아마 시행착오도 몇 번 겪기는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스템이. 예, 노무현 대통령 그즈음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를 하던 정부가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AI로 바뀌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지자체 공동 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지자체들이
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공통 모델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상담해주는 챗봇,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 알림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AI 서비스로 개발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재정이 다르고 인력이 다르고 공무원들 좀 역량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고려를 잘 해가면서 도입이 될 만한 데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에서 23년에 생성형 AI 기반 챗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름이 챗경북인데 네. 처음에 이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달인 3월 달에 약 3만 건 정도가 AI에 들어와서 질의도 하고 했어요. 근데 9월 달 가가지고 98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기술이 도입이 되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이제 AI가 좀 대신해 주니까 이게 딱 들어와서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1년 또는 1년 반 만에 또 다른 데 부서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들이 조그마한 지자체들은 이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그런 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이런 AI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딱 표준화만 시켜가지고 자, 뭐 서울시든 저기 뭐 하동군이든 다 이대로 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행안부가 요때다 하고 예산만 막 편성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에 각 그 재정 여력이나 인력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이런 그 지자체들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입을 하는 그런 구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지금 가능성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네. 헛돈 쓸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아껴야 된다. 네. 이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잘 분석하고 수요 조사하고 네.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R&D 예산. R&D 예산은 지금 아마 김혜민 우리 대표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네. 카이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R&D 예산이 근데 R&D 예산을 깎는 네.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었고 네. 보란 듯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역대로 가장 많이 들리는 거죠. 네. 전년 대비에 네. 비하면은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R&D 예산이 이제 그 이번에 35조까지 늘렀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하고 연구자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해서 조금 이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R&D 예산에 일괄적으로 삭감되면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예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과제들이 막 10년씩 연구하다가 다 중단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계속했었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R&D 사업 같은 것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행안부가 이제 국민생활 안전 긴급 대응 연구라는 걸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26년 예산에 2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 4억 정도 그렇게 이제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그 있냐 하면 이 소위 그 평가 관리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줬으면 기술 개발을 할 예산을 줬으면 이걸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R&D 관리 체계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한 군데에서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이 예산 그러니까 국민생활 안전 긴급 대응 연구 예산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에 100% 출연을 합니다. 8억 정도를 출연을 하는데 그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라는 데에 또 10억 정도를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과제에 대한 기획, 성과 확산 업무를 맡게 합니다. 잠깐만요. 저 앞표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표 거기 그거 보고 예, 이야기하셨네요. 여기 거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그 평가관리 체계가 복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 평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만드는데 연구자들이 시간을 그렇구나.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류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얘기는 연구에 투자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연구에 투자될 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편한 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프라운호프라든지 이런 그 해외의 그 연구관리 그 기관들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 선정할 때 엄격하게 선정하고 중간에 평가하는 서류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결과만 보는 거죠. 우리는 중간 평가, 그다음에 연차 평가, 또 다음에 중간 평가, 연차 평가, 중간에 관리 기관이 두 군데면 여기서도 서류 내놔라, 저기서도 서류 내놔라, 그거 하다가 이제 일 못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과제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R&D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D 그 평가 절차가 있거든요. 기술 성숙도라고 그럽니다.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거든요. 1단계는 그냥 아이디어 연구입니다. 9단계는 이제 실제로 사업화되고 그다음에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 4단계 기초 실험실 수준에서 하는 연구 개발의 근 예산의 80%가 쓰입니다. 네.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하는. 그러니까 이제 5단계 그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 실제 적용 이제 이게 7, 8, 9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류 업무가 많으면 실제로 연구 개발을 하는데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또 실패 과제로 나중에 선정이 되면 다음에 또 지원을 못 받거든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냥 무난한 과제 중심으로 R&D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걸 또 쉽게 표현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화예술계처럼 R&D도 기본적으로는 8길이 원칙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이스트.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 이 원칙이 통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과는 봐야 됩니까? 그래도 성과는 봐야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전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책임을 묻지 마라. 우리나라가 좀 문제죠. 근데 사실은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실패를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패한 거에 대한 조금 그 관대한 평가, 실패에 대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낫겠죠 지금보다는. 실패한 게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죠. 네. 한번 실패하면 더 이상 안 돼. 네. 근데 조금 분위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재도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R&D 같은 경우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도전을 하면 그 실패한 경험들도 그 제안서 보고할 때, 제안서 평가할 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R&D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각 부처마다 그 R&D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의 공무원들의 약간 잡일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복지부가 있다면 보건 관련된 무슨 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R&D 기획을 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다 부처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R&D 평가원 이거를 딱 구성을 하고 여기서 전반적인 거 기획하고 모든 평가를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딱 통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여한이라 AI 예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AI, 네. 인공지능. 네. 뭐 우리나라 3대 강국 생각하는데 네. 이런 디테일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네. 불가능하겠네요. 내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AI 얘기도 있고 R&D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둘 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투입을 하는 어떤 방법, 절차, 그리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양만 늘어나고 실제로 양질의 그런 연구 결과는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다룰 텐데요. 이제 지역화폐에서는 다음 주에 또 하시죠. 네. 한데 이게 보니까 와, 나 이거 잘못 시작한 것 같아. 막 더 깊숙이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 했는데. 지금 국민안전펀드 조성 50억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저 국민안전펀드라고요. 우리 이제 치안, 재난, 그다음에 이제 소방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산업을 국민안전산업이라고 합니다. 예. 이 국민안전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기술 사업화도 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자. 그러려면 이제 자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 펀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150조의 그 국민성장펀드를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150조 있고 또 각 산업마다 또 따로 정책펀드를 만들면 이게 이제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관제펀드가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일단 50조 출연하고 장기적으로 200조까지 만들겠다. 민간 출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률적으로도 지금 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안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정 중인데 아직 법 제정 전이거든요. 법 제정 전이지만 펀드는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런 그 공공적인 수요가 있는 예, 그런 그 분야는 정책 펀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 각각 이 산업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칸막이가 형성이 되고 다른 150조 펀드에 도전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니네는 국민 그 안전펀드가 있지 않냐 거기 가서 받아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기회,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 안전산업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뭐 50억 200억 정도 펀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150조 정도로 규모로 만든다고 하는 금융위에서 발표했거든요. 예. 150조 정도로 한다는 그 국민 성장 펀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개별적인 펀드는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자. 또 관리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분절화되고 칸막이화 돼가지고 오히려 자금 수급에 더 안 좋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군요. 이런 분야가 수천 수만 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합쳐져서 우리나라 70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네, 걸 거 아니에요. 네. 와, 이렇게 감시했던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네. 우리 푸나님께서 예산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네. 네. 저한테 직접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부보도위원회로부터 진짜 그거 여기 새날로 가야 되지 않나. 나 처음 충격 먹었어요. 도지사가 네. 월급을 받는다고? 네. 그것도 연봉을 1억 4천씩이나? 차관급. 와. 네. 차관급. 2부 5도 지사가? 네. 그게 4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네. 충격적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행안부 예산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 화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이 두 대표님이 방송 준비를 한 3주치를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끝내실 생각이었어요? 이거 이번 주에 끝내실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한번 아니시죠? 준비하는 김에 왕창 해놓고 왕창 해놓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쉬자. 하겠다. 네. 머리들이 좋으세요. 이대로 가면 되잖아요. 준비 없이. 역시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예산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제 재난안전 분야고 소방청 예산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네. 해서 네, 가져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이님 두 대표님 모두 토요 집회에 오신 거 맞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학자처럼 박식하시고 푸근하십니다. 원래 학자 아니세요, 원래? 아닙니다. 네. 저는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저 정체성이 뭐세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김혜민 대표님 너무 귀엽고 어려워 보이셔서 국힘을 어떻게 해체시킬까 걱정했는데 오늘 그 걱정이 사라졌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예산의 문제를 국회에서 검토해야 할 텐데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내가 답해드릴 수 있어. 네. 왜냐면은 제가 그때 하도 방송 오래 했고 정책 방송도 한 500개 이상 한 방송이라 국회의원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예산이 몇 조쯤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여론에서 관심 있는 것만 봐. 네.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론이 관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기 그 보좌관들이 저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나마 이런 데서 어떤 소스가 나오느냐 그냥 그 정도라도 좀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맞죠. 네. 국민들이 관심 안 가지면은 국회의원들도
다 들여다볼 여력이 안 될 네, 거다는 힘듭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행안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방송 3주차 분량을. 자, 근데 여러분 이 방송 앞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 순간에 깜짝 놀랐어. 이럴 수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자, 진짜. 진짜 꿀보직이 우리나라에 그런 꿀보직은 없었다. 꿀보직입니다. 정말 꿀보직.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세 번째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방송 준비 없이 뵐게요. 아, 예. 쉬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